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굉장히 안정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일본 도쿄도에서 일본 도쿄도 그 의회 청사 앞에 시위했죠. 몇만 명 나왔습니까? 5만 명 나왔습니다. 그건요 일본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겁니다. 야, 자연재해까지, 해일, 지진, 화산 폭발까지 우리 맨날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해일, 이 지진 이게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네, 생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는 시약의 정신, 마무리 정신이라고, 시약의 정신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꼼꼼하게 하는 이런 일본 사람들의 건성이나 본성도 그런 일본의 자연재해가 주는 그런 어려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일, 지진, 화산 폭발에도 지금 미쳐 죽겠는데 이제 핵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저렇게 돼 있으니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항의하는 거죠. 똑바로 해라. 그래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자, 그 강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토는 정말 그냥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냥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뭐 산자소형 물 맑고 산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땅 밑을 들여다보나 땅을 보나 산을 보나 우리 국토가 참 복덩어리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거기 제가 표시하거든요. 중국 대륙이 한반도의 44배입니다. 그러면 남한만 치면 남한의 한 100배쯤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남한이 지금 9만 8천 제곱킬로미터고 북한이 아마 한 12만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의 44배인 중국의 이 대륙의 지층이나 지질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 서울대학교의 지질학과에서 정년퇴직하신 최덕근 교수가 쓴 책에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중국 대륙의 다양한 지층, 다양한 지질 연대 이런 것들이 이쪽은 44분의 1밖에 안 되는 한반도에 다 압축적으로 다 있다. 네. 압축적으로 다 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반도라고 하는 땅의 지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국토의 대부분의 바위는요, 화강암이에요. 이렇게 편마암이나 이 모래가 눌려가지고 만든 바위 같은 것은 긁어내면은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그런 암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오랫동안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단단한 광물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그런 것처럼 이 단단한 화강암에서 기가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기가 뭉쳐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지층과 지류와 그런 생성연대가 다 다른 그런 것들이 한반도에 다 압축으로 다 들어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압축 농도가 강하겠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강인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우스개로 적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게 뭐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세고 힘센 네 나라한테 둘러싸인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네 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소련 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태국 놈 이렇게 안 하거든요.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뭐 말레이시아
강대국 빼놓고는 우리가 농자를 안 붙이는데 강대국에만 농자를 붙이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배짱 있다. 지금 당장 한국이 일본, 미국, 뭐 러시아, 중국의 땅덩이도 잡고 인구도 잡고 경제력도 뭐 총체적인 뭐 국력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덩이 국토다. 우선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국토에서 나는 먹거리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 유튜브로 만약에 이제 방송이 나가면 들으실 분들한테 제가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서울은 싫고 좀 공기 좋은데 좀 형편하고 상관없으니까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이제 좀 살고 싶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럴 때는 한번 골라보십시오. 큰 산과 큰 강과 바다를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을 한번 선택. 그게 우리가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것입니다. 동해안 경상도. 그러면 부산, 경남 하동, 그죠? 네. 그다음에 울산, 목포, 영상하고 이쪽 바다에 있는데 목포는 여전히 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산, 큰 강이 있으면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낮은 곳부터 잘 이렇게 계산을 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대봉, 가을에 대봉감 있죠. 대봉감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동 악양입니다. 하동 악양은 그 뒤에 이제 지리산에 저 산청 중산리에서 그 천안보관소에 쭉 서쪽을 향해서 능선이 1,700m, 800m, 500m 이런 능선이 쭉 펼쳐져 오다가 삼도봉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이게 경계가 있는 꼭지점이 있는 삼도봉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쭉 뻗어 내려오는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선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19번 국도.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19번 국도인 섬진강 19번 국도까지인데 그 섬진강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섬진강에서 쭉 그 19번 국도 타고 가다가 섬진강에서 형제봉을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형제봉에 올라가면 이제 패라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동 악양을 딱 내려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지명이 악양이겠습니까? 악은 사람 몇 뿌리 앞자 산에 햇볕을 많이 가둔다. 악양. 그래서 밑에 평산이나 토지에 묻어있는 평산이나 이 악양 그 평지 덜해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형제봉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리산 노고단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천안봉까지 그 장대한 능선을 보고 있으면요 감탄사가 절로납니다. 장하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딱 고개를 돌려가지고 악양을 보면은 해발 한 500, 400 정도까지 이렇게 딱 개간을 해가지고 밑에는 배나무 심고 중턱에는 전부 감나무를 심고 그게 전부 대봉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봉감이 하동 악양에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이 제공하는 그 천면대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약축 결대가 나는 거고, 이 들판과 논과 토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선진강에 나가면 제철을 잡죠. 또 이쪽에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금정산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장산이 있고, 또 뭐 200~300m짜리 산은 뭐 부지기수고요. 울산은 또 1000m가 넘는 산들이 쫙 펼쳐져 있고, 태화강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토는 정말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정말 복받은 땅이다. 그럼 여기서 나는 물건 이제 식물부터 한번 시작해야죠. 식물, 예, 식물, 동물 사랑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맨 순서대로 유명한 순서는 고려 인삼, 네? 인삼, 황매이, 파낙스, 진생. 전 세계에서 야생의 삼이 제일 많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인삼이 제일 많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인삼입니다. 다 인삼이죠. 그냥 진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고려 인삼하고 미국에서 나는 삼은 그게 학명이 나가요. 그냥 우리말로 할 때는 인삼. 그 인삼을 이제 중국 발음 비슷하게 표현해가지고 영어로 한 게 진생인데 삼이 다 다른 삼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삼일 뿐이지 다른 삼이래. 그래서 고려 인삼은 세계 최고죠. 사포닌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양작용하는 사포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 인삼만큼 좋은 삼은 없다. 야생의 삼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중국도 많이 나죠. 재배를 하고. 그런데 우리 고려 인삼 비교 안 되잖아요. 인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코미,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이제 진코추리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가장 진화가 안 된 식물, 현재 있는 식물, 과거에 있다가 멸종한 식물 말고 지금 있는 식물, 살아있는 식물들 중에서 가장 진화가 덜 된 식물을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고사리류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고사리는 이끼식물이고 이끼식물이 이건 이제 원생식물이에요. 요거는 은행나무는 목본식물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초본식물이고 이건 목본식물인데 차원이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은행나무는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화석, 진화 역사가 다 담겨있는 화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은행나무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진코민이라는 양리작용하는 성분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 진코민은 우리 여기는 뭐 다 날씬하신 몸관리를 잘해서 날씬하신 분들인데 술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하면은 이 혈관에 자꾸 덩어리가 생겨 피가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생기고 그걸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게 이게 진코민입니다. 근데 진코민 좋다고 혈관에 혈전 녹인다고 하니까 의사 처방도 없이 아무나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뭐 그런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혈전 치료제 진코민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전을 이렇게 녹이다 보니까 이걸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고 나면 이게 혈관벽을 이게 또 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코민. 독일에서 맨 먼저 진코민을 은행나무에서 추출했는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일보다 훨씬 좋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목이 있습니다. 주목.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은 주로 이제 산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태백산, 소백산,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높은 곳에 주로 주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낮은 평지에도 주목이 자랐었는데 다른 평지에 잘 자라는 식물들하고 경쟁해서 밀려가지고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면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겁니다. 태백산 같은데 혹은 지리산 장터목에서 천왕봉 올라갈 때 제석봉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그 일제 때 도을 하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지고 이제 고사목들인데 거기 보면은 말라 죽은 고사목들인데 은행나무는 죽은 상태에서 천년이 간다는 거죠. 그만큼 나무 재질이 단단하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죽은 상태도 나무가 죽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천년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두 번째는 나무 안에서 여전히 피톤치드가 나오는 거죠. 예,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목에서 텍솔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맨 먼저 뽑았습니다. 그것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연안에서 자라는 주목을 미국에서 텍솔을 뽑아가지고 처음에는 자궁암 치료제를 썼습니다. 자궁암 치료제를 쓰다가 이게 다른 암에도 되겠지 해가지고 다른 암 써보니까 이제 다른 암에도 이게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 텍솔을 우리나라의 산림청 산하의 임업연구원에서 텍솔을 미국에다 이어서 두 번째로 텍솔을 추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에서 뽑은 거죠. 미국 나무에서 뽑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목에서 뽑아보니까 우리나라 게 미국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은 천연 보호식물이기 때문에 그 훼손하거나 캐다가 잘못하면 벌금 300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아직 천연 보호식물로 보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금강산하고 평양 거쳐서 외양산에 갔을 때 뭐 젓가락, 숟가락, 그다음에 뭐 지팡이 이런 걸 전부 주먹을 잘라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먹이라니까 여기서는 정목이라고 부릅니다. 정목 붉은 적자를 써서 북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정목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이제 붉은 적자를 쓰죠. 서양에서는 주목나무가 앞귀를 쫓는다고 해서 앞귀를 쫓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주로 이제 붉은색이 앞귀를 쫓는다는 거죠. 우리가 팥죽을 써먹는 것도 이제 다 그런 거고 어쨌든 그 큐피드의 화살도 주목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서양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목을 주목도 이제 우리나라께 좋다 이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양리작용이 강할까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고려 인삼 나왔죠. 더덕 있죠. 더덕. 뭐 더덕을 재배하기도 하고 산에 야생 더덕도 있는데 더덕을 한약방에서는 모래사자를 써가지고 사삼이라고 부릅니다. 사삼 모래밭에서 잘 자라는 삼이라고 인삼하고 같다는 거죠. 거기도 물론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더덕도 우리나라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드시는 도라지 있습니다. 도라지는 이런 평지에서 재배를 하면은 3년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3년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진주에 한 분이 어릴 때 자기 이웃에 사는 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어갈 뻔했는데 누가 산에서 오래된 도라지 한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저 도라지를 찾아야 되겠다 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지리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들어가서 이 토구를 이제 굴을 파놓고 살면서 도라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라지를 이제 확 도라지 찾아보면은 썩어 있고, 그러니까 가족은 이미 버렸죠. 가족은 볼 수밖에 산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산 거죠 산에서. 그러니까 뭐 가정은 뭐 어려운 거죠. 뭐 가정은 어떻게 뭐 불러가든 그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오래 살아서 이제 뭐 몇 년을 산지 모릅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채 와서 보면은 오래된 건데 또 썩어 있고 낙담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썩었으니까 버렸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비가 온 뒤에 딱 보니까 그 썩었던 도라지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물을 걸칩니다. 옮겨 심으면 되겠다. 그래서
옮겨 심기 시작합니다. 3년마다 옮겨 심습니다. 3년마다. 3년 되면 이제 3년 지나면 썩으니까 썩기 전에. 근데 아무 땅에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양반 이제 더덕에 연구를 했을 테니까 더덕이 잘 자라는 땅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해가지고 3년 옮겨 심고 또 3년 지나면 또 6번 옮겨 심으면 21년 산 도라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21년 산 장생 도라지입니다. 진주에 회사가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특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특허를 해야 되는데 특허청에서 특허 담당하는 서류 접수하는 담당 공무원이 그들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열받는 겁니다. 이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평생을 바쳐가지고 딱 성공했는데 그 특허 못 받으면 아니 기가 차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사정사정 하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갑니다. 네, 이거 당신 말이야. 이 서류 접수한 건데 안 들여다봐도 좋다. 좋아. 당신 지금 저 거리에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자판에 도라지 껍질 몇 개 가지고 팔고 있어. 그거 가서 도라지가 몇 년 사는지 물어봐. 과학적인 다 좋아. 내 성격이 안 치러서 좋으니까 그 가서 도라지 몇 년 사는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하도 세게 나오니까 이제 양반 지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니 도라지가 3년 살지 몇 년을 살아? 21년.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 특허청 공무원이 이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서류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특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장생 도라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드님이 이어받고 그럼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도라지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옮겨 심을 장소를 이제 이 할아버지가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전주경상대학교 생화학과 나온 박사들이 따라다니면서 흙을 샘플을 채취해요. 이 할아버지가 지적하는 땅에 가서 야 이 땅에다 심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샘플 채취해가지고 분석하고 이제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생 도라지는 인삼 조만간할 정도. 특히 이제 우리가 기관지에 제일 좋은 게 도라지입니다. 기관지에 제일 좋은 게 도라지, 그 다음에 기관지에 좋은 게 무, 배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 감기 나고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걸 좀 값싸게 좀 치료해 볼 수 없을까? 비싼 한약을 사지 않고 받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는 싸잖아요. 뭐 기껏해야 다리통만한 무도 하나 1,500원, 2,000원 사니까 무를 싸다가 채를 썰어 가지고 벌꿀을 재우십시오. 벌꿀을 재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따뜻한 물을 끓여 가지고 그 무하고 벌꿀이 잘 버무려지는 거기다 그걸 매일 따뜻한 물을 부어 가지고 그걸 차 마시듯이 마시면 기관이 좋아져요. 이건 제가 그냥 예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좋다. 식물들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물들이 이렇게 좋을까? 그걸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저는 언론이니까 이걸 이 식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양리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하루를 보면 요새 이제 일교차가 좀 큰 편이죠, 그죠?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최고 더운 여름에 최고 기온 올라갈 때 40도, 36도, 7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추웠을 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평기에는 10몇 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식물들, 산은 평기보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가실 때 누가 야 이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버킷리스트 정해가지고 야 이번 생에 뭐 1000m 넘는 산을 우리가 한 10개는 가자 해가지고 뭐 산에 가잖아요. 그럴 때 지금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산에서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날 때가 지금입니다. 10월 말, 11월 초. 평균은 따뜻하거든요. 지금 지리산, 설악산 가면요 한겨울이에요. 왜 그러냐? 평지에서 성층권까지가 한 20km 정도 될 겁니다. 성층권까지는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정확하게 0.6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속초 시내의 0도다. 그러면은 대청봉이 1700, 40몇 미터 오르니까 1700m라 치고, 그러면은 0.6도 곱하기 17 해보세요. 그러면은 속초가 0도면 대청봉은 영하 10도예요. 거기다가 대청봉이 바람이 한 번 나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또 떨어집니다. 체감 온도가 떨어지면, 그러면 체감 온도라는 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온이 0도일 때 초속 1m 바람이 체감 온도를 떨어지는 게 있고, 영하 10도에서 초속 1m 바람이 멈췄을 때 추가로 떨어지는 체감 온도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한데, 그러니까 대략 기온이 2도쯤 떨어지면 체감 온도가 한 3도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속초가 영하 10도다. 그러면 대청봉은 영하 20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초속 20m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체감 온도가 또 한 30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청봉에서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가 돼요. 에이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분 사고 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을 입증된 건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야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아니 우리가 기온을 잴 때 여름에 더울 때도 우리가 재는 36도 7도 하는 것은 그늘에서 잰 거죠. 백엽상에서 1.5m 높이의 그늘인 백엽상에서 잰 거고, 아스팔트는 60도 70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여름에 달걀을 던지면 도라지가 반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생에 놓고, 그러니까 이 실내를 놓고 보지 말고 백엽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야생에서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낮에는 40도, 50도, 막 60도, 여름에는 그런 햇볕도 견디다가 또 서늘한 것도 견디다가 겨울 되면 영하 25도,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편차가 엄청나요. 여기에서 이걸 견디면서 다 자란 식물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냐? 식물은 이렇습니다. 자, 동물하고 식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식물은 자기가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어느 한 곳에 딱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것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태풍이나 바람이 나가지고 지가 썰려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동물은 질병의 개념이, 동물은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또 그래서 피할 수도 있고, 사람은 여기 질병이 여기 전염병이 온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식물은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피톤치드예요. 그러니까 PHYTON 하는 것은 플랜트, 식물이라는 뜻이고, CIDE 하는 것은 킬링, 죽인다는 뜻. 그러니까 식물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병충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살균, 살충 작용을 하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게 그 살균, 살충 작용을 하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총칭을 해서 그냥 피톤치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살균 살충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바로 그게 양리작용을 하는 거다. 사람 좋은 거다. 사실은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피톤치드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그 휴양림 산림욕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언제가 하루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11시부터 12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네. 왜 11시부터 12시 사이가 제일 좋으냐면 그때 피톤치드를 제일 많이 내뿜어요. 피톤치드를 제일 많이 내뿜는 나무 종류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편백나무가 1위에요. 편백. 네. 편백나무가 1위에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이 약간 피톤치드가 나오는 양이 다른데 편백은 여름도 1등이고 압도적으로 겨울에도 1등이에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나무가 잣나무하고 향나무예요. 근데 잣나무는 잘 자라는데 향나무는 빨리 안 자라죠. 그런 차이가 있고 잣나무 다음이 이제 소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가장 많이 뿜어내는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다. 이게 참 자연이 오묘한 겁니다. 자, 왜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왜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에 사는 한 식구냐 하면 남자들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면도를 하잖아요. 남자들 이 수염이 제일 많이 자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에? 네? 언제겠어요? 하루에? 네? 잠잘 때. 잠잘 때. 11시인가? 피톤치드 많이 나왔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산에 이제 뭐 산이든 뭐 둘레길이든 가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이 지는 잎이 안 지는 상록수가 있고 이제 잎이 지는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화력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상록수는 잎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침엽수란 말이죠. 침엽수인데 침엽수 중에서도 이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낙엽이 지는 침엽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조림을 했는데 일본 잎갈나무, 우리가 낙엽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낙엽송 노랗게 이렇게 짧은 이 잎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진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나무도 경쟁을 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침엽수와 상록수와 화엽수, 상록수끼리 뭐 있으면 상록수 지네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쫙쫙 올라가는 건 참 보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뭐 금강송 꼴찌나 이런 데 가면 금강송이라는 게 소나무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쫙쫙 올라가는 숲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옆에서 올라가니까 자기도 옆으로 위로 빨리 올라가니까 나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햇빛을 못 보면 탄소 동화작용을 못 죽으니까 자기도 옆으로 클 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한단 말이에요. 화력수와 상록수는 그것도 경쟁하지만 같은 동료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인왕산 요 둘레길 돌아보세요. 지나다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솔방울이 옆에 있는 나무는 솔방울이 거의 안 달렸어. 근데 요 소나무는 솔방울이 막 짜잘한 게 엄청나게 달려있어. 이거는 왜 그러냐? 네? 솔방울 짜잘하게 많이 담긴 나무는 내가 옆에 있는 나무보다 내가 여건이 불리하다. 내가 오래 못 살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빨리 실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작은 솔방울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큰 솔방울을 덤성덤성 달면은
이 번식을 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작은 솔방울을 많이 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소나무는 솔방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이 오묘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식물학자들한테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 건데 꼭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산을 다니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논밭이나 야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이 산 밑에 있는 밭이나 이런 걸 묵히면요. 1년만 묵히면 쑥자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밭이나 이런 데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쇠비름 이제 이런 건데 이 산에 우리나라 들판에 칡눈굴이 엄청나게 잘 자라잖아요. 아무 때나. 그런데 저는 오대산에 20분 들어갔을 거예요. 오대산에서 칡눈굴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오대산에서 칡눈굴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오대산에 가서 칡눈굴을 지금 발견하는 게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칡눈굴이 없는 이유를 또 얘기하면 이거는 특정 종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연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속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여기서 자라는 식물들이 다 뛰어난 양리작용을 한다. 여러분들 왜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양 모르고 오용 알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은 곧 독이에요. 독의 성분을 묽게 해서 약으로 만든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 있죠. 미국의 뭐 파이저라든가 독일의 바이에라든가 일본의 제약회사들이 지금까지 20년 전부터는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전부 뭘 하냐면요. 뭘 했냐? 뭘 해가지고 딱 우리 병하고 싸우고 약을 만들어 장사를 했냐면 전부 그냥 2000년 이전까지는 그냥 제약 산업 자체가 항생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 산업하면 그냥 항생제 산업이었어요.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화학적 물질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과 식물에서 독성분을 양리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약을 요새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이제 이미 미국과 일본, 독일 같은 서양의 선진국의 제약회사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항생제 산업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장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연 동식물에서 양리작용하는 성분을 뽑아가지고 이걸 제약산업으로 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또래요. 항생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세계보건기구가 뭘 하고 있냐면 브라질에 어느 부족이 있는데 브라질의 정글에 사는 어느 부족은 독사한테 딱 물리면은 어떤 식물을 딱 해가지고 그 식물의 진액을 바르면 독사에 물리는도 안 죽고 살아나고 하더라. 이른바 전통요법 있죠. 그건 인류의 자산이에요. 그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기관들을 다 정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나 정한 나라도 있고, 뭐, 2개 정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걸 하냐면은 서울대학교에 천연물연구소라고 해요. 천연물연구소. 제가 코리아타임스에서 보건의학 담당을 할 때 천연물연구소 소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연물연구소에서 뭘 했냐? 여러분들이 한약방에 가면은 서랍에 한약재가 쫙 진열되어 있죠. 동의보감, 뭐 본초공막, 의방물치, 우리나라의 우리가 쓰는 한의사들이 쓰는 전통적 이 한국, 중국, 일본에 쓰는 그
한의학 서적에 나온 그런 한약재들 있잖아요. 그 모든 한약재와 관련된 약재들, 식물들을 성분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배 가래 목에 가래 많이 끓는다 그러면 가래